안녕하십니까. 저는 세 번째 세션을 진행할 신승한입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QRT 소속의 기중식 박사님과 CTO님이신 정성수 위원님께서 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연사로는 기중식 박사님께서 새로운 JEDEC 89B 스탠다드와 변화된 기준이 방사선 시험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기중식 박사님께서는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SK하이닉스 재직 시절 기중식 박사님께서는 새로 개발된 D램 제품의 분석 및 검증, 양산을 위한 테스트 프로그램 개발, 설계팀 운영을 담당하셨습니다. 기중식 박사님께서는 한양대학교 연구고수, 서울대학교 산학협력 프로그램 교수를 역임하며 다양한 국책연구산업과 산학협력 사업을 수행하셨습니다. 현재는 QRT 미래산업협력실 전문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며 단일 이벤트 효과 테스트 및 분석 기술의 연구 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01년 JEDEC 협회에서는 반도체 소자의 알파 입자 및 지구상의 방사선에 의한 소프트 에러 측정과 보고, 관련 규격인 JEDEC 89를 제정하였습니다. 실사용자의 요구사항 그리고 보다 정확한 테스트와 테스트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2021년 JEDEC 89B로 개정되었습니다. 기중식 박사님의 발표에서는 신규로 개정된 JEDEC 89B 표준과 방사선 검사에 대한 실질적 영향에 대하여 보다 면밀한 검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QRT의 기중식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개정된 JSD89와 방사선 테스트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을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입니다. 먼저 소프트웨어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를 유발시키는 레디에이션 소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레디에이션에 의한 불량을 테스트하는 방법과 표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 레디에이션 테스트 표준인 JESD89B가 작년에 리비전이 되었는데 그 내용과 이로 인한 영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에 뉴트론이나 이온 등의 에너제틱 파티클이 주입되면은 중성자는 실리콘 원자와 스플레이션을 통해서 2차 이온이 발생합니다. 스플레이션에 의해서 발생한 이온이나 외부에서 주입된 이온은 실리콘 원자들과 콜로믹 리액션을 통해서 이들 이온들의 궤적에 따라 일렉트론 홀 페어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일렉트론 홀 페어들은 실리콘 내에 형성되어 있는 전기장에 의해서 드리프트되거나 디퓨전에 의해 특정 노드에 모이는데, 이 전하들의 양이 커서 그 노드의 전압을 바꾸거나 일시적인 전압 변이를 일으킵니다. 이러한 현상을 싱글 이벤트 옵셋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일렉트론 홀 페어의 생성이 단순히 특정 노드의 전위를 바꾸어 회로의 오동작을 시키는 것을 소프트 에러라고 합니다. 이러한 에러는 실리콘에 손상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회로는 정상적인 동작을 합니다. 하지만 일렉트론 홀 페어의 생성이 레치업을 발생하게 하거나 절연막을 손상시켜 영구적인 회로 오동작을 유발시키는 하드 에러를 만들기도 합니다. 지상에서 소프트 에러를 발생시키는 에너지 파티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코스믹 레이에 의한 뉴트론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반도체에 사용되는 물질 내에 존재하는 방사성 공유원수로부터 발생하는 알파 파티클입니다.
코스믹 레이는 에너지가 1기가 볼트 이상의 입자들인 갤럭틱 파티클과 1기가보다 적은 에너지를 가진 솔라 윈드로 구성되는데 이 중 92% 정도가 프로톤입니다. 그리고 전체 입자 중 6% 정도가 알파 파티클이고 나머지가 감마나 헤비 아이온입니다. 이들 코스믹 레이들이 대기권에 들어오면 왼쪽 그림에서처럼 대기 중의 질소나 산소 원자들과 연쇄적인 뉴클리어 스플레이션 리액션이 일어나 하이 에너지 뉴트론, 프로톤, 파이온, 유온 등이 생성이 됩니다. 지오마그네틱 필드에서 이들 전하를 띤 입자들은 비교적 짧은 범위 내에서 정지하거나 전하를 띠지 않은 중성자들은 연속적인 스플레이션을 일으켜 지상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오른쪽 그림은 해면에서의 입자들 에너지를 보여줍니다. 이 중 뮤온은 라이프 타임이 아주 짧아서 실제로 소프트웨어를 유발시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를 제외하면은 중성자의 플럭스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뉴트론의 플럭스는 고도와 지구상의 위치에 따라 크게 변화하는데 왼쪽 그림은 고도에 따른 뉴트론 플럭스 변화를 그린 것입니다. 고도가 증가할수록 플럭스가 급격하게 증가하는데 비행 고도인 5만 피트에서의 중성자 양은 해수면에 비해 약 300배 정도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위도에 따라서도 중성자 양이 변화하는데 극지방으로 갈수록 증가하여 비행 고도에서의 적도에 비해 약 5.5배가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코스믹 레이 중 일부는 태양으로부터 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로 인하여 솔라 사이클에 따라 뉴트론의 플럭스가 변화합니다. 솔라 사이클은 약 11년 주기를 가지는데 중성자 플럭스도 같은 주기를 가지고 변화합니다. 하지만 그 변화량은 30% 이하로 크지 않으며 솔라 미니멈에서 뉴트론 플럭스가 최고조에 도달을 합니다. 알파 파티클은 반도체 물질 내에 존재하는 우라늄이나 토륨 같은 방사성 동위원소에서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이보다는 패키지에 방사성 물질이 더 많이 존재를 합니다. 알파 파티클은 두 개의 중성자와 두 개의 양성자로 구성되어 헬륨 원자와 동일합니다. 실리콘과 콜로믹 리액션을 통해 전자와 전공을 발생시키는데 실리콘 내에 이동을 하며 전자 전공상을 만들고 자신의 에너지는 감소합니다. 에너지가 감소할수록 단위 길이당 전하 발생률은 증가하는데 멈추기 직전 발생률이 가장 크며 이때의 발생률을 브렉 피크라고 합니다. 입사 에너지에 따라서 브렉 피크가 발생하는 위치가 달라지며 이 위치에 따라 소프트웨어 발생 확률도 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파 파티클 소스에 따라 알파 파티클이 가진 에너지가 다른데 대략 4에서 9메가 일렉트론 볼트 범위 내에서 특정 에너지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측정할 때는 별도의 알파 파티클 소스를 이용하는데 방사성 동위원소들을 일정 두께로 정착시켜 만듭니다. 이렇게 만든 소스의 방사성 물질의 두께가 두꺼우면 특정 에너지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스펙트럼 형태의 에너지 분포를 가집니다. 이 그림은 지구상 여러 지역에서 측정한
코스믹 레이 인듀스드 뉴트론의 스펙트럼입니다.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코스믹 레이에 의해서 발생한 중성자는 1메가볼트 이상의 높은 에너지만 갖는 것이 아니라 1일렉트론볼트 이하의 낮은 에너지를 갖는 중성자 양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범위의 에너지를 갖는 중성자를 서멀 뉴트론이라고 부릅니다. 이 서멀 뉴트론들은 실리콘과는 직접 반응하여 일렉트론 홀표를 만들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주위에 보론 10이 존재하면 이들과 반응하여 알파 파티클을 발생시키고, 이렇게 발생된 알파 파티클들이 실리콘과 반응하여 일렉트론 홀표를 발생시키고 소프트 에러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 그래프는 서멀 뉴트론과 여러 가지 물질들의 반응 확률입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실리콘에 비하여 보론 10의 서멀 뉴트론의 크로스 섹션이 4오더 이상 큼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에너지 중성자뿐만 아니라 서멀 뉴트론에 의한 소프트웨어라도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BPSG가 다이 내에 주된 보론 10의 소스였으나 현재는 BPSG를 사용하지 않아 보론 10의 농도가 크게 줄었으나 아직도 도핑 소스로 보론을 사용하고 있어 서멀 뉴트론에 의한 소프트웨어 평가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정확한 레디에이션에 의한 소프트웨어 평가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제품이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레이트를 알아야지만 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미리 예측하고 또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이제 계속 존재는 하였는데 그 존재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였거나 이로 인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그냥 지나온 것뿐입니다. 비행기나 인공위성, 우주선 등에서는 오래전부터 사용되는 반도체에 대해서 이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 왔습니다. 최근에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자동차의 반도체 부품이 점점 많이 사용됨에 따라서 이러한 소프트웨어가 사람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자체의 소프트웨어 발생 가능성을 줄이거나 시스템 측면에서 에러가 발생하더라도 시스템 고장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적절한 처방을 하기 위해서는 반도체가 가진 소프트웨어 레이트를 정확히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과소 대응이나 과대 대응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프트웨어 평가는 크게 리얼타임 테스팅과 가속 테스팅으로 나눌 수 있는데, 리얼타임 테스팅은 실제의 사용 환경에서 많은 수의 제품을 오랫동안 계속 동작시키면서 레디에이션에 의한 불량 발생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중성자와 알파 파티클에 의한 불량이 섞여서 발생합니다. 하지만 만약 깊은 지하 동굴에서 시험을 하면은 이 지하 동굴에서는 중성자가 없기 때문에 알파 파티클만의 이 불량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반도체의 소프트웨어 발생률이 1000피트 이하인데 1000피트는 약 1400개의 제품을 1개월 동안 동작시켰을 때 1개의 불량이 발생하는 불량률입니다. 따라서 이 방법으로 시험하기 위해서는 많은 제품을 오랫동안 동작시키면서 테스트하여야 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고도가 올라갈수록 중성자 플럭스가 증가하므로 높은 고도의 산 정상에서 시험을 하게 되면은
시간을 단축시킬 수도 있습니다. 빔의 양을 실제 환경보다 증가시켜 시험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이 가속 시험인데, 단일 에너지를 가진 중성자 빔을 반도체에 주사하여 불량 발생 횟수를 측정하고 그림과 같이 에너지빌 크로스 섹션을 구합니다. 그러면서 알 수 있듯이 특정 에너지 이상이 되어야지만 불량이 발생하며, 일정 에너지를 넘어가면은 불량률이 세츄레이션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크로스 섹션 커브와 지상에서의 중성자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장표의 수식으로부터 소프트 에러를 구할 수 있습니다. 불량률은 일반적으로 싱글빗 옵셋, 멀티빗 옵셋, 다음에 싱글 이벤트 렛츠업 같이 페일 모드별로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양성자와 텅스텐 등 일부 메탈 원자들과 스펠레이션으로 발생하는 중성자들은 단일 에너지가 아닌 에너지 스펙트럼을 가지는데, 그림은 렌스와 트라이엄프의 뉴트론 빔에 대한 에너지 스펙트럼입니다. 이 그림에서 그라운드 스펙트럼의 플럭스는 실제 값에서 약 10의 8성만큼 곱한 값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 스펠레이션 빔들은 지상 중성자와 유사한 스펙트럼을 가지면서도 약 10의 8성비의 플럭스를 가져 평가 방법이 간단하고 또 시간도 크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일정 시간 동안 중성자 빔을 조사하면서 발생한 불량의 개수를 조사된 총 중성자 입자수인 빔 플루언스로 나누면 크로스 섹션을 구할 수 있는데, 이 크로스 섹션에 기준 플럭스를 곱하면 불량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에 의한 불량률이 다른 신뢰성 불량에 의한 불량률보다 커짐에 따라서 소프트웨어 레이트의 평가가 점점 중요하게 되는데, 평가를 하지 않거나 불완전한 평가를 진행하는 회사들이 잘못하여 아주 낮은 소프트웨어 레이트를 보고하는 바람에 소프트웨어를 잘 평가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는 회사들만 상대적으로 나쁜 데이터를 제시하여 품질이 나쁜 제품을 판매한다는 오해를 받게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고객들이 혼란스러워하기도 합니다. 보통 소프트웨어 평가를 적절하게 하지 못하면 불량률이 낮게 나옵니다. 그래서 정확한 평가 기준이 필요해서 평가 표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제덱은 반도체에 대한 표준화 단체로 표준을 제정, 발표하고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공부하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는데, 이 제덱에서 레디에이션 테스트 표준을 만들었습니다. 그 표준이 JESD89입니다. 이 표준은 스펙의 제목이 Measurement and Reporting of Alpha Particle and Terrestrial Cosmic Ray Induced Software Errors in Semiconductor Device라는 제목을 가집니다. 이 표준에서는 반도체 집적 에러의 소프트웨어 레이트 테스트에 대한 리퀘어먼트와 절차들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방법들도 함께 기술되어 있습니다. 1999년도 준비를 시작을 하여 2001년 8월에 첫 번째 버전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 첫 번째 리비전이 발행되었고 15년 뒤인 작년에 두 번째 리비전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장표는 JESD89 리비전 B의 목차를 보여줍니다. 먼저 용어의 정의와 테스트 장치와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이 기술이 되어 있고, 그 뒤로 리얼타임 테스트, 가속 알파, 그다음에 고에너지 중성자, 열 중성자 실험 절차 등이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록에는 반드시 준수되어야 할 규범적인 내용과 정보 차원의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JSD89 리비전 B의 병력 내용과 이로 인한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비전 B에서는 그동안 약간 모호했던 불량 모드에 대해 좀 더 분명하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용어를 크게 세 가지 관점으로서 정의하였습니다. 레디에이션에 의하여 일렉트론 홀페어가 생성되어 특정 노드의 전압이 변화하는 측면에서 싱글 이벤트 옵셋과 싱글 이벤트 트랜지언트라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노드 전압의 변화를 회로 측면에서 정의하여 싱글 셋 옵셋, 멀티 셋 옵셋, 싱글 이벤트 펑셔널 인터럽트, 싱글 이벤트 렛치업 등의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이 중 싱글 이벤트 렛치업은 이로 인해서 반도체 자체가 영구히 손상을 입게 되는 디스트럭티브 불량이 발생할 수도 있고, 단순히 순간적으로 회로를 오동작시키는 non 디스트럭티브의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스트 장비에서 관찰하는 현상의 측면에서 싱글 빗 업셋, 멀티 빗 업셋, 그리고 리셋 소프트웨어라 파워 사이클 소프트웨어라는 용어를 정의를 하였습니다. 테스트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평가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적절한 평가 조건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싱글 이벤트 이펙트들을 어떤 싱글 이펙트들을 평가해야 할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즉 여러 가지 불량 모드들, 즉 싱글 빗 업셋, 멀티 빗 업셋, 싱글 이벤트 렛치업, 싱글 이벤트 펑셔널 인터럽트 등 어떤 불량들을 시험 중에 확인할 것인지를 먼저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원 전압, 동작 주파수, 데이터 패턴, 온도 등 반도체의 동작 조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를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빔을 사용할 것인지, 스펠레이션 뉴트론 빔을 사용할 것인지, 프로톤 빔을 사용할 것인지, 알파 파티클을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은 리얼타임 테스트를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고, 또 하나 실제로 테스트를 할 때 테스트 타임에 영향을 주는 부분을 미리 결정을 해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에러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는 최소 감지 가능한 소프트웨어 리미트가 무엇인지, 그리고 측정된 소프트웨어 레이트에 대한 어느 수준의 통계적 변화를 요구되는지를 미리 설정해야지만 평가 시간을 적절히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디에이션에 의한 소프트웨어 발생 현상은 포화선 디스트리뷰션 확률을 가집니다. 이로 인하여 측정한 불량률은 실제 불량률과 차이를 가질 수 있고, 실제 불량률은 컨피던스 레벨에 따라 계산한 로어 리미트와 어퍼 리미트 사이에 존재합니다.
왼쪽 테이블은 350개의 소자에 대해서 2000시간 가량 리얼타임 레디에이션 테스트한 결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이 측정한 불량률과 60%, 80%, 90%의 컨피던스 레벨에 대해서 구한 어퍼 리미트와 로어 리미트를 그린 것입니다. 시간이 길수록 범위가 좁아짐을 알 수 있고 컨피던스 레벨이 높을수록 그 폭이 커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부터 측정값이 실제 값보다 값과 비슷해지려면은 시간이 길어야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량률이 2000피트 이하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컴피던스 레벨이 60%인 경우에는 80시간이면 되지만은 컴피던스 레벨이 80%인 경우에는 2000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장표는 전력 소자에 대하여 레디에이션에 의한 싱글 이벤트 본트 아워의 불량률이 90%의 컴피던스 레벨로 10피트보다 적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얼마나 긴 시간을 시험해야 하는지를 계산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중성자 빔의 가속 벡터가 10의 6성이고 불량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을 경우 10.6시간을 테스트를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시험을 진행할 때 컴피던스 레벨과 예상 불량률에 따라 평가 시간을 적절히 설정하여야만 신뢰성 있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장표는 레디에이션 테스트 알고리즘을 보여줍니다. 테스트 알고리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스태틱 테스트 플로우는 빔을 조사하기 전에 먼저 소자를 특정 벡터나 데이터 패턴으로 설정을 하고 스탠바이 상태에서 일정 시간 동안 빔을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빔 조사가 끝이 나면은 DUT의 벡터나 데이터를 읽어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불량을 감지를 합니다. 다이나믹 테스트 플로우에서는 빔을 조사하면서 소자를 동작시켜 읽기 동작을 통해 에러가 발생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리비전 BAS는 이전 리비전과 달리 빔 조사 기간 동안 계속 읽기 동작만 하는 테스트와 쓰기와 읽기 동작을 모두 하는 테스트를 구분하여 명시를 하였습니다. 스태틱 테스트의 경우 발생 시점이 다른 불량들이 인접 위치에 있는 경우와 하나의 입자가 인접 위치에 2개 이상을 불량시킨 경우를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비해 다이나믹 테스트를 할 경우에는 이 두 가지 경우를 구분할 수 있는 장점에 있어 두 가지 테스트를 모두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레디에이션 평가를 하여 얻은 소프트웨어 레이트를 해석을 할 때 이 값이 실제로 엔더 유저 페일 레이트와 차이가 날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 차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실제 엔더 유저 시스템의 이 구조가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우리가 테스트할 때 구조가 다르게 되면은 불량률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이벤트와 실제로 생긴 소프트웨어 에러와 시그널 노이즈나 반도체 자체의 불안정성에 의해서 생긴 불량들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서 이 부분이 실제로 액추얼 페일 레이트와 테스트 페일 레이트의 차이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감안해서 테스트 결과를 해석하고 분석을 하여야 합니다.
알파 파티클은 이제 공기 중의 입자들과도 충돌하여 에너지를 잃어버리므로 반도체 입사는 플럭스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불량률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알파 소스가 반도체 다이 위에 위치해 있을 때 여러 가지 소스의 크기에 대하여 그리고 소스와 다이 사이의 간격에 따른 플럭스의 감소를 계산한 것이 왼쪽 그래프에 도시되어 있습니다. 왼쪽 그래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소스가 다이에 비해 충분히 큰 경우 1mm 정도의 간격에서 10% 이하의 플럭스 감소가 일어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소스의 크기가 중간 정도의 경우에는 그 감쇄가 30% 이상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패키지를 보통 일반적으로 디캡을 하여 측정을 하는데 이 경우 패키지 머티리얼에 의해서 소스의 일부분에서 방출되는 알파 파티클이 가로막힐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실제로 반도체에 입사되는 플럭스 양을 잘못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중요성 때문에 단면을 정확하게 측정을 하고 이 측정된 것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반도체 다이에 입사되는 알파 파티클의 플럭스를 정확하게 구하는 것이 페일 레이트를 정확하게 구하는 데 아주 중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스의 액티비티에 대한 유니폼티가 10% 이내로 유지하는 것을 JSD89B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스펙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유니포미티를 측정하는 것을 예시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 이제 한 가지 방법이 예를 들어서 소스의 지름이 아주 큰 경우에는 아주 작은 면적의 SRAM을 소스의 여러 영역으로 이동시켜가면서 노출하고 이를 통해서 SAR을 측정을 하고 SAR 변화로부터 소스 영역별 플럭스를 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지구상 지역에 따라서 중성자 플럭스가 달라진다는 것을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품 간 비교를 위해서는 하나의 조건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JSD89에서는 뉴욕의 해수면에서 그리고 솔라 액티비티가 평균인 시점에서 측정한 중성자 플럭스를 기준 플럭스로 정해서 이 기준 플럭스로 소프트 에러 레이트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장표의 테이블은 2004년도에 고든이란 엔지니어가 측정하여서 발표한 것인데 제덱 스펙에서는 이 플럭스를 뉴욕 기준 플럭스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는 이 테이블을 그래프로 그린 것입니다. 이 측정값을 이용해서 10메가볼트 이상의 플럭스를 계산한 값이 12.946 개의 파티클 개수입니다. 이 플럭스를 기준으로 해서 실제로 소프트 에러 레이트를 계산을 합니다. 만약에 뉴욕 외 지역이나 아니면은 고도나 환경이 다른 조건에서 중성자 플럭스를 구하고자 할 때, 혹은
그런 환경에서의 페일 레이트를 구하고자 할 때는 그 지역에서의 이 플럭스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기준 플럭스로부터 장표의 수식을 활용을 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수식들은 사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 장표에서 나타내는 이 웹사이트를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리비전 A에서는 렌스와 트라이엄프의 중성자 빔 스펙트럼을 표준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 에러 레이트의 평가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중성자 빔의 수요도 같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좀 더 많은 빔 사이트를 이용할 필요가 있게 돼서 리비전 B에서는 5개 빔의 스펙트럼이 표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점점 더 빔의 어베일러빌리티가 이슈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평가 빈도의 급격한 증가와 제한된 중성자 빔의 사용 가능성 때문에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리비전 B에서는 스플레이션 중성자 빔을 대체할 수 있는 소스가 제시가 되었습니다. 50메가 일렉트론 볼트 이상의 에너지를 가진 중성자를 사용하여 양성자를 사용하여 중성자와의 콜레이션 팩터를 구한 다음에 양성자로 평가하여 중성자 평가 값으로 환산하는 것입니다. 물론 콜레이션 팩터를 구한 동일한 테크놀로지 노드와 디자인을 사용한 제품에서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장표의 그림은 20나노메타 테크놀로지로 SRAM, Sequential Elements, 플립플롭, 레치 등 다양한 디바이스에 대해서 중성자와 양성자에 의한 소프트웨어 에러 레이트를 구해서 두 값의 비율을 비교한 것입니다.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측정한 디바이스들의 중성자 소프트웨어 에러 레이트 된 양성자 소프트웨어 에러의 비가 측정 오차의 범위 내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콜레이션 팩터를 이용하여 양성자 테스트의 결과를 중성자 테스트의 결과를 추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리비전 A가 발행된 이후로 많은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 10메가 일렉트론 볼트 이상의 중성자 플럭스를 기준 플럭스로 정한 것인데, 장표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10메가 볼트 이하 1메가 일렉트론 볼트 이상의 에너지를 가진 중성자의 양도 상당히 큽니다. 그 양을 계산하면은 1메가 일렉트론 볼트 이상 전체 플럭스의 약 35%나 됩니다. 이로 인해 기존 플럭스의 에너지 범위를 1메가 일렉트론 볼트로 낮춰야 된다는 주장이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주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검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1에서 10메가 일렉트론 볼트의 뉴트론에 의한 불량률이 10메가 일렉트론 볼트 이상의 중성자에 의한 불량률에 비해서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렇게 측정하거나 평가하는데 어떤 다른 이슈들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장표는 여러 종류의 SRAM에 대해서 1메가에서 10메가 일렉트론 볼트의 중성자에 의해서 발생한 에러의 비중을 계산한 것입니다. 뉴욕 기준 스펙트럼의 경우에 2 내지 16%의 소프트웨어 에러가 1에서 10메가 일렉트론 볼트의 중성자에 의해서 발생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여러 가지 제품 중 한 제품인
M2GL090이 다른 SRAM에 비해서 포션이 높은데, 이는 이 제품의 크로스섹션 세츄레이션 에너지가 다른 제품보다는 낮은 약 한 6 메가 일렉트론 볼트이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입니다. 이 장표의 그림은 여러 퍼실리티의 빔에 대해서 그 빔들의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는데, 에너지가 감소함에 따라서 스펙트럼의 차이가 커짐을 알 수 있습니다. 왼쪽 표에서 알 수 있듯이 1에서 10메가 일렉트론 볼트의 중성자 비중이 뉴욕 기준 스펙트럼의 경우 36%인데 비해 칩 IR의 경우는 78%, 랜스의 경우는 55%, RCMP의 경우는 57%로 아주 큼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장표의 그림은 65나노에서 350나노메타까지의 여러 테크놀로지 만든 SRAM에 대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뉴욕 기준 스펙트럼 빔에 대한 크로스섹션과 여러 사이트의 빔에 대한 크로스섹션 비를 계산한 것입니다. 최소 에너지가 10메가 일렉트론 볼트인 경우 테크놀로지가 감소함에 따라 사이트별 빔의 분포가 커짐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칩 IR을 제외하고는 그 B가 0.9에서 1.1 사이에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 에너지가 1메가 일렉트론 볼트인 경우에는 테크놀로지에 상관없이 비슷한 값을 갖고 칩 IR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0.6에서 1의 아주 넓은 범위에 대해서 그 B가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1에서 10메가 일렉트론 볼트 중성자에 의한 영향을 정리하면은, 테크놀로지가 슈링크되면서 많은 반도체 제품들이 10메가 일렉트론 볼트 낮은 크로스섹션 스레셜드 에너지를 갖게 됩니다. 이는 1에서 10메가 메가 일렉트론 볼트 중성자에 민감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러나 최소 에너지를 1메가 일렉트론 볼트로 설정할 경우 여러 포실리티의 스플래션 소스 스펙트럼과 기준 스펙트럼의 미스매치로 인하여 빔 플럭스에 의한 빔 플럭스의 큰 에러를 유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소 에너지를 10메가 일렉트론 볼트로 설정하는 것이 빔 포실리티에 따른 측정한 결과의 편차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에서 10메가 일렉트론 볼트 중성자 플럭스가 1메가 일렉트론 볼트 이상의 전체 중성자 플럭스의 약 35%를 하지만 이 에너지 영역의 중성자로 인한 소프트 에러는 전체 에러의 약 한 10%만 차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리비전 B에서는 최소 에너지를 10메가 일렉트론 볼트로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테크놀로지가 앞으로 계속 발전하고 소프트 에러 레이트의 로우 에너지 센시티비티가 증가하면은 이러한 논의가 다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리비전 B에서는 서멀 뉴트론 테스트가 필수 항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테스트를 하지 않을 경우 왜 서멀 뉴트론 테스트가 필요하지 않은지를 최종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리비전 AS는 특정 반도체 소자가 보론에 의한 소프트웨어 레이트 문제가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판단하고 하이에너지 뉴트론 소프트웨어 레이트와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평가만 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리비전 B에서는 반도체 소자의 서멀 뉴트론 크로스 섹션이나 소프트웨어 레이트를 정량적으로 구하는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BPSG가 보론의 주된 소스라고 판단하고 있고 현재 대부분의 반도체 제품은 BPSG를 사용하지 않아 서멀 뉴트론에 의한 소프트웨어 발생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장표의 테이블은 여러 테크놀로지 제품에 대해 서멀 뉴트론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입니다. 카드뮴은 서멀 뉴트론을 완전히 차단하기 때문에 이 물질로 뉴트론을 차단했을 때와 차단하지 않았을 때의 테스트 결과를 비교하여 서멀 뉴트론에 의한 영향을 확인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제품 중 4A 칩만 BPSG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BPSG를 사용하지 않는 반도체 공정으로 제조한 것입니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BPSG를 포함하는 4A의 소자와 비교했을 때 BPSG를 사용하지 않은 다른 모든 소자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불량률을 가지고 있지만 많은 칩들에서 서멀 뉴트론에 대한 불량률이 발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부터 서멀 뉴트론 테스트가 여전히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서멀 뉴트론 빔들은 일반적으로 하이에너지 뉴트론 빔을 포함을 하고 있어 서멀 뉴트론에 의한 소프트웨어 레이트를 측정할 때 서멀 뉴트론을 차단하였을 때와 차단하지 않았을 때의 크로스 섹션을 구하고 이들 값을 이용하여 이 장표에 나타난 여러 가지 수식을 이용해서 서멀 뉴트론의 소프트웨어 레이트를 구합니다. 에너지가 높은 코스믹 레이의 중성자는 대부분 지상을 향해 아래 방향으로 다시 말해서 지면과 거의 수직 방향으로 이동하는데 에너지가 낮은 중성자는 이동 방향이 거의 아이소트로픽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장표의 그림은 이러한 특성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사실은 중성자 빔을 이용하여 소프트웨어 레이트 가속 평가를 할 때 반도체에 중성자를 주입하는 방향을 적절히 설정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고에너지 중성자의 경우에는 반도체 표면과 수직으로 빔을 주사하여 평가하면 되지만은 서멀 뉴트론과 같은 에너지가 낮은 중성자를 가지고 평가할 때는 여러 각도로 빔을 조사하면서 테스트를 해야 함을 의미를 합니다. 리비전 B에서는 몇 가지 페일 카테고리를 리비전 A와 다르게 설정하였습니다. 이 장표의 그림은 테스트 중 페일이 발생하면은 그 페일을 검증하는 프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레이트 테스트 중 에러가 발생을 하면 다시 한번 읽어서 동일한 에러가 발생하는지를 확인을 하는데 리비전 A에서는 동일한 에러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 에러를 트랜지언트 소프트웨어로 분류를 하였는데 리비전 B에서는 이 에러는 레디에이션에 의한 에러가 아니라 노이즈나 소자의 불안정성으로 의한 트랜지언트 에러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리비전 A에서는 파워 사이클 후 에러가 없어지면은 파워 사이클 소프트웨어로 분류하는데 리비전 B에서는 리셋 테스트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파워 사이클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싱글 이벤트 렛치업 테스트 여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오늘 발표한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은 JSD 89에서는 소프트웨어 레이트를 신뢰성 있고 정확하게 측정 및 계산하기 위하여 무엇을 미리 고려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만 평가자 입장에서 정확하게 테스트할 수 있는지를 보완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성자 빔 시설의 이 부족을 대응하기 위하여 하이에너지 프로톤을 이용하는 보안 기술을 추가하였고, 현재의 가용빔 소스 능력을 기준으로 하여 최적의 측정 및 분석 조건들을 설정을 하였습니다. 서멀 뉴트론에 의한 소프트웨어 레이트도 불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므로 정량적인 측정과 보고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